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구의 양영빈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데트 실링 또는 데트 리미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죠. 이 10월 18일까지 만약에 미국 정부의 그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은 뭐 여러 가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월급 지급이 동결되거나 그게 지급이 안 되거나 또는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보장제도, 푸드 스탬프라고 해서 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살 수 있는 어떤 뭐 푯딱지를 주는데요. 그런 것들도 뭐 지급이 동결이 된다든지, 또는 만기가 돌아오는 그 미국 국채에 대한 상환을 할 수가 없게 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걸 둘러싸고서 미국 의회에서는 민주당, 공화당이 매번 이 부채 한도에 이르렀을 때마다 그걸 갖고서 굉장히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제가 볼 때 큰 이유는 이 예산을 미국 정부가 쓰는 이 부채 한도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려는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지지난주인 2주 전에 10월 7일에 양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한 3조 5천억 달러만큼의 합의를 한 건 아니고요. 12월 말까지 이제 필요한 대략 4,800억 달러 정도만 일단 임시 방편으로 요거를 용인할 테니 나머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상의를 하자. 다시 말하자면 대략 2달 이후에 재협상이 필요하게 되고 이 문제는 또 여전히 남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게 가장 심각했을 때가 2011년이었었는데요. 그때 오바마 정부 때 그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재정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요 문제가 있었고요. 또 기억나는 걸로 2013년에도 또 이런 일이 또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양당이 민주당과 그 공화당이 굉장히 그 첨예하게 이제 부딪혔는데요. 이 특별히 이 데트 실링에 관해서는 다수결 제도가 아닙니다. 이 다수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한 표라도 더 많으면은 이걸 할 수 있는 다수결 제도가 아니라 60% 이상의 요 동의를 얻으면은 그 가능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수결이 아닐 때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아마 그 탄핵 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논쟁적인 어떤 법률을 통과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여당이나 야당이 버스터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 해서 그 안건이 상정되는 거를 막는 그런 걸 하는데요. 다수결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정확히 말하면 51대 50이에요.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에. 그랬을 때 다수결로 해서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해도 만약에 공화당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요게 그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뭐가 있냐면은 60%가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필리버스터를 못하고 바로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공화당 민주당 비율이 그 저거죠. 그 상원 의장까지 해서 51대 50이라서 다수결로 못하고 60% 모자라니까요. 그냥 의회에서 충돌하게 되면은 절대 통과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뭐 요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그런 그 구조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좀 경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수준 어느 정도 되나 하고 보니까요. 대략 28조 4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 지금 현재 미국의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만큼 남아 있나 이걸 보려면은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죠. TGA라고요. 이게 뭐냐면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인데요.
요게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은 예금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미국 정부가 돈을 쓰려면은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서 뭐 펜을 하나 샀어요. 그 미국 정부가 일반인한테서 정부에 쓰려고 펜을 샀으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돈을 지불하는 게 은행을 통해서 지불하겠죠. 그러면 페드는 미국 정부는 그 은행 계좌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페드에 있는 계좌에다 돈을 예치하는데요. 그게 바로 TGA라고 그러고 또는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 보면은 2020년에 시작해서 그 코비드 때문에 이제 갑자기 돈을 많이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서 돈이 쫙 올라갔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었냐면은 최고치 찍었을 때가 대략 1조 8천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거를 계속 썼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남았냐면은 770억 달러, 뭐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속되면은 이게 이제 그 정부가 미국 정부가 페드에 예치해 놓은 그 예금이 이게 뭐 돈이 하나도 없으면은 미국 정부는 돈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채 한도에 관련된 이제 부채를 늘려달라. 부채를 늘리는 방법은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그거로부터 돈을 그 민간으로부터 뭐 은행에 팔든지 민간에 팔든지 해서 거기서부터 생기는 돈을 TGA 어카운트라는 요 TGA에다가 예치해 놓고 이제 다시 앞으로 돈을 쓰게 되려면 이걸 다시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또 이게 줄어들다가 올랐다가 줄어들다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마다 미국 정부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의회에서 그 부채 한도에 대한 증액을 요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부의 부채가 있고 가계의 부채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한번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하면은 우리 같은 보통 뭐 일반 사람들이고요. 뭐 김씨, 뭐 이씨, 뭐 이런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가계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수명이 유한해요. 예를 들어 은행이 뭐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은 이 집은 앞으로 대대손손 자식을 낳고 그 집이 계속 유지되니까 내가 얼마 빌려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은행이 가게에 대해서 대출해 줄 때는 그 김씨 그 사람의 신용 정보 요것만 갖고 보지 뭐 가족이 어때 뭐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정부는 사실상 무한한 지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한하다 이게 좀 애매한데요. 예를 들어 가계에 대해서 대출을 할 때는 예를 들어 뭐 주택담보대출을 한다. 그럼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대략 한 20년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계속 일을 하고 직장에 나와서 돈을 벌고 하는 거를 대략 그 정도로 본다는 의미겠죠. 근데 정부에 대해서 빌려줄 때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게 정부에 대해서 일반 가게나 뭐 은행이 빌려주는 거를 의미하겠죠.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고 채권을 산다는 것은 그 부채를 인수한다는 거니까요.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없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콘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콘솔이라 부르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영국 정부가 발행한 저거죠. 그러니까 정부 국채인데 이 국채는 굉장히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뭐 영구채라고 불러요. 영구채권. 이 얘기 뭐냐면은 원금 상환이 없습니다. 왜냐면 영구채권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뭘 하냐? 영원히
이자를 얼만큼 딱 그 처음에 표시한 거에 지급을 하겠다 그런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하고 가계는 일반 그 경제 주체는 굉장히 출발부터 다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뭐 정부가 먼저 망할까요? 뭐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또는 뭐 삼성전자가 먼저 망할까요? 누구나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데 삼성전자한테 죄송한데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위험이 있지만은 삼성전자의 위험보다는 정부의 위험이 훨씬 더 작겠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 부채의 기본적인 만기는 또 길죠. 뭐 미국 정부만 하더라도 뭐 그 짧은 것도 있지만 한 달짜리도 있지만은 30년도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긴 뭐 그 영구채도 있고 뭐 30년 당연히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계와 정부의 부채는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의 부채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증권화되기가 어렵다. 이건 뭐냐면은 증권화 한다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 그 은행에 가서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사니 1억만 대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은행은 대출 증서를 갖겠죠. 나는 이제 그걸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은행이 이 대출 증서를 그대로 그 어느 날 돈이 필요해서 딴 데 가가지고 내가 여기 김씨로부터 누구누구로부터 대출 1억짜리 이거 받은 거 있는데 이거 꼬박꼬박 이자 잘 주니까 이거 내 대신 이거 인수해 줄래? 이렇게 딱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증권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출 증서를 모은 후에 그거를 또 하나의 규격화된 걸 통해서 표준화된 걸 통해서 새로운 그 증권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증권화, 자산 유동화 또는 자산 증권화를 거치면 그게 가능한데, 그거가 이제 보통 우리가 부르는 뭐 MBS라고 부르는 거죠. 요게 또는 ABS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그 자체로는 증권화 되기 어렵다는 건 뭐냐면 그 대출 증서 자체로는 증권화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 입장에서는 항상 곧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만기 상환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자 지불과 만기의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뼈저리게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국채는 발행하는 순간 증권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국채는 발행하는 순간 또는 그 국채를 인수한 사람은 그걸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가계의 부채는 증권화되어서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데, 국채는 발행하자마자 시장에서 거래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 만기 연장이 굉장히 용이하다,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는 이자 지불 뭐 이거는 가계 부채나 똑같은데요. 만기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원금 상환 연장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왜냐? 정부 국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